엄마, 이제 더 이상 못해.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목구멍 어딘가에서 그 말은 멈춰 섰습니다. 삼켜졌습니다. 사라졌습니다. 초인종이 또다시 울렸습니다. 아침 6시 반. 저는 현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고리를 잡은 제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58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까지 문 하나 여는 것이 두려웠던 적이 있었던가요? 제 심장은 마치 도망치려는 새처럼 가슴속에서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숨을 고르려 애썼지만 들숨과 날숨 사이의 간격이 자꾸만 흐트러졌습니다. 손등의 핏줄이 붉어져 보였습니다. 언제부턴가 제 손은 이렇게 늙어 있었습니다. 주름진 피부 아래로 푸른 혈관이 지도처럼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 손으로 새 아이를 키웠습니다. 이 손으로 가족의 밥상을 차렸습니다. 이 손으로 남편의 셔츠를 다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손은 문고리조차 제대로 돌리지 못할 만큼 떨리고 있었습니다. 초인종이 3번째 울렸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아직 주무세요? 정말 죄송한데요. 애들 오늘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회의가 갑자기 잡혀서요. 며느리 수진이가 서 있었습니다. 말끔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화장도 완벽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미안한 듯 했지만 동시에 당연하다는 듯 했습니다. 마치 제가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녀의 뒤편으로 잠옷 차림에 두 아이가 보였습니다. 5살 서연이와 3살 민준이 졸린 눈을 비비고 있는 제 손주들이었습니다. 그래, 제 입에서 나온 대답은 그것뿐이었습니다. 다른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안 되라고, 나도 내 시간이 필요해라고, 미리 좀 물어봐줘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문장도 제 혀 위에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목안 어딘가에서 모든 말들이 엉켜서 덩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수진이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스쳤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아이들을 현관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아이들의 작은 가방도 함께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감사해요, 엄마. 저녁 때 데리러 올게요라는 말과 함께 구두 굽소리를 내며 엘리베이터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딸깍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에는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아이들의 작은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발밑에는 잠옷 차림의 두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는 다시 시작될 긴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이미 무너진 지 오래였는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그저 무너진 잔해 위에 서서 괜찮은 척 버티고 있었던 것 뿐이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이 초인종 소리와 함께 말입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붉은 아침 햇살이 거실 창문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빛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얼굴을 적나라하게 비추는 것 같았습니다. 지친 눈가의 주름을, 내려앉은 어깨를, 그리고 점점 작아지고 있는 제 자신을 말입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보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겉으로는 말입니다. 그날도 아침은 똑같이 시작되었습니다.
창밖으로는 가을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공기는 선선했습니다. 나뭇잎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평화로운 아침이었습니다.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말입니다. 저는 부엌에 서서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냄비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소리가 났습니다. 된장 냄새가 집 안가득 퍼졌습니다. 오래전부터 이 집의 아침을 채워왔던 익숙한 냄새였습니다. 두부를 썰었습니다. 도마 위에서 칼날이 규칙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똑똑똑. 그 소리만이 고요한 부엌을 채웠습니다. 남편은 벌써 출근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6시면 집을 나섰습니다. 저보다 먼저 일어나 조용히 준비를 마치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다녀올게라는 짧은 인사와 함께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넓은 거실에 텅 빈 식탁 앞에 그렇게 혼자였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7시 정각이었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제도 그 전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주일째였습니다. 아들 부부가 아래층으로 이사 온 이후로 매일 아침이 이랬습니다. 문을 열자 며느리 수진이가 서 있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오늘도 애들 좀 부탁드려요. 오전에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요. 그녀의 목소리는 공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급했습니다. 이미 대답을 알고 있다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이는 재빨리 아이들을 안으로 밀어넣고는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복도에 메아리 쳤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잠옷 차림이었습니다. 서연이의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민준이는 고민형을 꼭 안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졸린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아이들을 거실로 데려왔습니다. 할머니가 밥 먹여줄게. 그렇게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을 차리고 아이들을 먹이고 설거지를 하고 장난감을 치우고 빨래를 돌리는 동안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어느새 오전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만나기로 했던 친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안해. 오늘 갑자기 손주들 봐야 해서 못 갈 것 같아. 지난주에도 똑같은 문자를 보냈었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민준이는 낮잠을 자고 있었고 서연이는 텔레비전 앞에 앉아 만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처음으로 숨을 돌릴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의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노란 은행잎들이 하나씩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저 밖에서는 계절이 바뀌고 있는데 저는 여기 이 집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다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오후 3시였습니다. 수진이가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엄마, 정말 감사해요. 오늘도 너무 도움됐어요. 그런데 죄송한데요. 내일도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또다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이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닫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텔레비전은 꺼져 있었습니다.
장난감들은 바구니에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아직 치우지 못한 간식 그릇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집안에는 아이들의 흔적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피곤했습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피곤했습니다. 무언가가 제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무게였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무게였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언제부턴가 제 얼굴에는 웃음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눈가의 주름은 더 깊어져 있었고 입꼬리는 아래로 처져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저일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친구들과 웃으며 수다를 떨고 취미 생활을 즐기던 그 사람이 말입니다.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일이면 다시 똑같은 아침이 찾아올 것이었습니다. 초인종 소리와 함께 말입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7시 초인종은 어김없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김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아이들을 받았습니다. 밥을 먹이고 재우고 놀아주고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그 반복이었습니다. 제 일정표는 온통 지워진 것들 투성이었습니다. 친구들과의 점심 약속 취소, 문화센터 수업 취소, 병원 검진 예약 미룸. 저만의 시간이라는 건 이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진 시간은 모두 며느리의 것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며느리가 필요로 할 때만 제 시간이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아들 재호가 저녁 먹으러 올라왔습니다. 수진이가 야근을 한다며 저녁을 부탁했던 것입니다. 저는 재호가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두부도 듬뿍 넣고 돼지고기도 넉넉히 넣었습니다. 밥상을 마주하고 앉았습니다. 재호는 묵묵히 밥을 먹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용기를 냈습니다. 며칠 전부터 하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삼켰던 그 말을 이제는 해야 했습니다. 재호야.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숟가락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엄마가 조금 힘들구나. 재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조금 날카로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매일 아침 애들 봐주는 게 엄마도 나이가 있잖니. 그리고 엄마도 엄마 생활이 있어서 말을 잇기가 힘들었습니다. 재호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그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젓가락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감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손주들 봐달라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이에요? 다른 할머니들은 손주 보는 게 행복하다고 하던데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재호야, 엄마 말은 그게 아니고 그럼 뭔데요? 손주들이 싫으시다는 거예요? 아니면 수진이가 일하는 게 싫으시다는 거예요? 재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꽉 막혀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요즘 젊은 엄마들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애들 키우면서 일까지 해야 하는데 시어머니 도움 없이 어떻게 해요? 그리고 엄마는 지금 하시는 일도 없잖아요. 하시는 일도 없다. 그 말이 제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저는 일이 없는 사람이었습니까? 아침에 일어나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장을 보고 저녁을 준비하는 것은 일이 아니었습니까? 30년 넘게 이 집을 지켜온 것은 일이 아니었습니까? 엄마, 손주들 안 보고 싶으세요? 그럼 저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린이집 보내라고요? 그거 한 달에 100만 원 넘게 들어가는 거 아세요? 재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마치 제가 이기적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제가 잘못된 것 같았습니다. 손주를 사랑하지 않는 나쁜 할머니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다른 며느리들은 시어머니랑 멀리 떨어져 살고 싶어 해요. 근데 수진이는 엄마 가까이 살겠다고 여기로 온 거예요. 엄마를 의지하고 싶어서요. 그게 얼마나 고마운 건지 모르세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흘려서는 안 됐습니다. 울면 안 됐습니다. 울면 제가 약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생각해 보세요. 손주들 보면서 엄마도 외롭지 않잖아요. 아빠는 매일 일하러 나가시고 엄마 혼자 뭐 하세요? 손주들이랑 있으면 심심하지도 않고 좋잖아요. 재호는 그렇게 말하고는 다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마치 이 대화가 끝난 것처럼 말입니다. 마치 제 마음 따위는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밥상 앞에 앉아 있었지만 더 이상 밥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목구멍으로 아무것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텅 비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아들의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하시는 일도 없잖아요. 손주들이랑 있으면 심심하지도 않고 좋잖아요. 다른 할머니들은 손주 보는 게 행복하다고 하던데요. 저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행복하지 않다는 것조차 말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 감정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제 시간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필요할 때 사용되는 도구 같았습니다. 무료 베이비시터, 언제든 가능한 할머니, 거절할 수 없는 사람. 재호는 밥을 다 먹고 일어났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엄마. 내일도 애들 부탁드려요. 그렇게 말하고는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텅 빈 식탁 앞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재호가 먹다 남긴 김치찌개가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김이 사라진 밥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창밖은 어두웠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도 그 어둠만큼이나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드물게 혼자만의 시간이었습니다. 수진이가 아이들을 친정에 맡긴다고 했던 것입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리지 않는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그 여유를 이용해 동네 카페로 나갔습니다.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가을 오후의 공기는 상쾌했습니다. 은행나무 아래를 걸으며 저는 오랜만에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집 밖을 나선 것이 얼마만인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카페에 들어섰습니다. 주문을 하고 자리에 앉으려는데 누군가 저를 불렀습니다. 어머, 미숙 씨. 고개를 돌리니 옛 직장 동료였던 윤희가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함께 일했던 친구였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저는 반가운 마음에 그녀의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이렇게 시간 내기 힘든 사람이 카페에 다 나와? 윤희는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묘하게 가슴을 찔렀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요즘 저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니, 제 시간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윤희는 최근에 며느리를 봤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 큰애가 결혼했잖아. 근데 말이야, 며느리가 우리랑 같은 동네에 살자고 하더라고. 윤희의 목소리에는 뿌듯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나도 좋았지. 가까이 살면 좋잖아. 그런데 있잖아. 윤희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나는 딱 잘라서 거절했어. 가까우면 서로 힘들다고. 차라리 차로 30분 정도 떨어진 데 살라고 했지. 저는 커피잔을 든 채로 멈췄습니다. 요즘 며느리들 다들 시댁이랑 멀리 떨어져 살고 싶어 하잖아. 근데 오히려 가까이 살자는 며느리면 뭔가 이유가 있는 거라고 봐야지. 윤희의 말이 제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애 봐달라고 하려는 거지. 뭐? 요즘 애들 어린이집비가 얼마나 비싼데 시어머니 옆에 살면 공짜 베이비시터잖아.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윤희는 계속 말을 이어갔지만 저는 더 이상 그녀의 말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귓가에서는 윙윙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공짜 베이비시터?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윤희와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걸어오는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과거의 일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아들 부부가 이사를 온다고 했을 때였습니다. 수진이는 웃으며 말했었습니다. 엄마 가까이 살고 싶어서요. 저는 그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며느리가 저를 좋아하는구나, 가족으로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사 온 첫날부터였습니다. 엄마, 애들 좀 봐주세요. 그 부탁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두 번이었습니다. 그러다 사흘에 한 번이 되었고, 이틀에 한 번이 되었고, 이제는 매일이 되었습니다. 제가 힘들다고 말하려 할 때마다 수진이는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일을 그만둘 수도 없고 엄마밖에 없어요. 저는 그 말에 속았던 것일까요? 엄마밖에 없다는 말에, 저를 믿는다는 말에, 저를 필요로 한다는 말에 속았던 것일까요? 거실에 앉아 천천히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아들 부부가 이 아파트를 계약할 때였습니다. 제가 물었었습니다. 왜 하필 우리 아래층이냐고. 재호는 대답했습니다. 엄마 가까이 있으면 좋잖아요. 뭔 일 있을 때 바로 올라갈 수 있고. 뭔 일? 그게 바로 이것이었습니까? 애를 맡기는 일, 반찬을 얻어가는 일, 택배를 대신 받는 일, 빨래를 부탁하는 일. 저는 소파에 깊이 파묻혔습니다. 창밖으로는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그 붉은 빛이 슬프게만 보였습니다. 윤희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가까이 살자는 며느리면 뭔가 이유가 있는 거라고 봐야지. 공짜 베이비시터. 저는 그저 이용당한 것이었을까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엄마라는 이름 아래, 할머니라는 이름 아래 말입니다. 제가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사실은 필요였던 것일까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무언가 단단하게 믿고 있던 것이 흔들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래층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문이 열려 있었던 탓에 수진이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들었습니다. 제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릴 그 말을 말입니다. 숨을 죽였습니다. 아래층 베란다에서 들려오는 수진이의 목소리가 점점 더 또렷해졌습니다. 창문 너머로 바람을 타고 올라오는 그 목소리는 제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응, 나 지금 베란다야. 시어머니 못 들어. 위층이긴 한데 이 시간엔 거실에 안 계실 거야. 저는 소파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귀를 막아야 했습니다. 일어나서 창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아니, 진짜 대박이야. 시어머니가 바로 위층이라는 게 이렇게 편한 줄 몰랐어. 수진이의 목소리에는 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편하다고 했습니다. 저와 가까이 사는 것이 편하다고 했습니다. 애들 맡기기도 되게 편하고 그냥 올라가면 되잖아. 어린이집비 한 달에 100만 원 넘게 나가는 거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이득인데. 이득. 그 단어가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반찬도 공짜로 얻어먹지, 애들 밥도 해주시지. 솔직히 애들 키우면서 일하려면 이게 답이야. 친정엄마는 멀리 사시니까 못 맡기잖아.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제 몸을 그 자리에 못 박아 놓은 것 같았습니다. 처음엔 시어머니가 좋아할 줄 알았어. 손주들 자주 보고 싶어 하실 줄 알고. 근데 요즘 좀 눈치 보는 것 같더라고. 수진이의 친구인 듯한 상대방이 뭐라고 말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맞아, 나도 알아. 근데 뭐 이미 계약도 했고 이사도 왔는데 시어머니가 적응하셔야지. 적응. 저보고 적응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혼자 집에 계시잖아. 애들이랑 있으면 외롭지도 않으실 거고 오히려 좋으실 거야. 나중에 나이 드시면 우리가 잘해드리면 되지 뭐.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계산이었다는 것을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효도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편이었습니다. 이득이었습니다. 무료 베이비시터가 필요했고 무료 식당이 필요했고 언제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 시어머니 착하셔서
거절도 못 하시거든. 그냥 부탁하면 다 들어주셔. 착하다는 말이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착한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약했습니다.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싫다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제 감정보다 남의 감정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어머니의 도리라고, 시어머니의 본분이라고, 할머니의 역할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 착각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이용당하기 좋은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그래, 알았어. 나도 이따 올라가야 돼. 애들 데리러. 그럼 나중에 또 연락할게. 통화가 끝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베란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가슴속 어딘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뚝 소리 없이 무너졌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턱을 타고 떨어졌습니다. 무릎 위로 떨어진 눈물이 바지에 얼룩을 만들었습니다. 아팠습니다. 칼로 베인 것처럼 아팠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공기가 목구멍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좋아해서, 손주들이 저를 필요로 해서, 아들이 저를 생각해서 가까이 산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전부 거짓이었습니다. 아니, 거짓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저는 애초에 사랑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필요의 대상이었을 뿐입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주먹을 쥐었다 펴기를 반복했습니다. 이 손으로 수없이 밥을 했습니다. 이 손으로 아이들을 안아줬습니다. 이 손으로 설거지를 했고, 빨래를 했고, 청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까? 공짜였습니까? 저는 그저 편의를 제공하는 도구였습니까? 창밖으로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거실에는 불도 켜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도 이제 말랐습니다. 더 이상 나올 눈물도 없었습니다. 그저 텅 빈 가슴만 남았습니다. 무너진 마음만 남았습니다. 산산조각 난 믿음만 남았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고요 속에서 혼자였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변해야 한다는 것을,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을, 제 인생은 제가 지켜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미숙 씨가 믿었던 세상이 무너지기 직전입니다. 뒷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모이면 미숙 씨가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자, 이제 미숙 씨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그 아픈 순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지 않겠다고. 제 인생은 제가 지키겠다고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7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초인종이 울리기 전에 먼저 움직였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단정하게 옷을 입었습니다. 머리를 빗었습니다.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거울 속 제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단단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떨리지 않았습니다. 숨을 한번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수진이가 서 있었습니다. 여느 때와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정장 차림에 화장을 한 얼굴, 그리고 뒤편에 서 있는 잠옷 차림의 두 아이, 모든 것이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오늘도 애들 좀. 수진이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한데 오늘은 안 될 것 같아. 제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단호했습니다. 떨림이 없었습니다. 수진이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입이 살짝 벌어졌습니다. 네, 엄마, 그게 무슨... 나도 오늘 약속이 있어서. 저는 그렇게 말하고는 가방을 들어 올렸습니다. 실제로 약속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과의 점심 약속을 잡았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취소하지 않을 것입니다. 수진이는 말문이 막힌 듯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감정이 가득했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가 거절할 줄은 말입니다. 그럼 어떡하죠? 저 오늘 정말 중요한 회의가. 어린이집에 보내면 되지 않을까? 제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우아했습니다. 하지만 차가웠습니다. 수진이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수진아, 앞으로는 미리 말해주면 좋겠어. 나도 내 생활이 있으니까. 매일 아침 애들 봐달라고 하는 건 이제는 힘들 것 같아. 수진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그런데 손주들이잖아요. 손주 보시는 게 그렇게 싫으세요? 그 말에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흔들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저는 수진이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손주들은 사랑해. 하지만 그렇다고 내 인생을 포기할 수는 없어. 나도 나만의 시간이 필요해.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2번 정도는 봐줄 수 있어. 하지만 그것도 미리 약속을 잡아야 해. 갑자기 와서 부탁하는 건 이제는 어려울 것 같아. 수진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뭔가 말하려다가 결국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이들의 손을 잡고 돌아서서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축 처져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속이 시원했습니다. 거울을 보았습니다. 제 얼굴에는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미소였습니다. 창밖은 맑았습니다.
햇살이 환하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밝아 보였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오랜만에 제 발로, 제 의지로 제가 원하는 곳으로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제 것이라는 것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모든 것을 내어줄 필요는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친구들과의 점심 약속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거실 테이블 위에 쪽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쪽지였습니다. 재호가 찾아왔다 갔어. 나중에 전화하래. 저는 쪽지를 내려놓고 창가에 섰습니다. 창밖으로는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새어나왔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저는 그 노을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재호였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오늘 점심때 올라갔었는데 안 계시더라고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조금 당황한 기색이 있었습니다. 응,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었어. 아, 그러셨구나. 엄마, 저희가 요즘 생각을 좀 했어요. 재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수진이랑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엄마한테 너무 의지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일주일에 한두 번만 미리 여쭤보고 부탁드릴게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엄마 죄송했어요. 엄마도 엄마 인생이 있는데 저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을은 점점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에서 보랏빛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곧 밤이 찾아올 것이었습니다. 저는 따뜻한 차를 한 잔 내렸습니다. 소파에 앉아 천천히 차를 마셨습니다. 고요한 시간이었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이제는 이 고요함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소중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 중에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자신을 지우고 계신 분들 말입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한다고 모든 것을 내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자신을 희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한 경계를 긋는 것, 그것이 오히려 진정한 사랑의 시작입니다. 당신도 소중합니다. 당신의 시간도, 당신의 감정도, 당신의 삶도 중요합니다. 그것을 지키는 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자기 존중입니다. 창밖으로 밤이 찾아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별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반짝이는 별빛을 바라보며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적당한 거리가 때로는 가장 따뜻한 관계를 만든다는 것을 말입니다. 부디 오늘 하루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것입니다.